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의 제거가 서민에게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민은 누구인지, 그리고 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기꾼을 제거했을 때, 그러니까 거품이 빠짐으로써 투기꾼이 사라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대처인데요. 부동산 거품이 빠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이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얼마큼 빨리 극복할지, 혹은 고통을 최소화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어떤 투자든 자신이 이익을 봤다면 손실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이러한 옳지 못한 투자는 자본주의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당연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서민이겠죠. 지금 2017년 기준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본다면 무주택 가구 수가 44.1%인데요. 주택 가구 소유 수도 55.9%로 약 60%이긴 하지만 이 중에 72.6%가 1가구만, 그러니까 1주택만 소유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 없거나 혹은 1주택만 소유했는데요. 이분들이 아마 서민일 가능성이 높겠죠. 2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서민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령대별로도 비교해 본다면 주로 청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요. 당연히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서 2017년 5년 정도 사이에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갈수록 힘들다는 것이죠. 고령층에서는 조금씩 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상위 1%가 약 16%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상위 2%에서 10% 사람들이 부동산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사람들이 약 48%, 거의 절반 가까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10%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하위 55%의 부동산 소유 자산과 상위 1%의 부동산 소유 자산을 비교하면은 상위 1%가 훨씬 더 많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하위 55%의 사람들의 자산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위 1%,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있는 사람들도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서민들을 더 걱정을 해야지 상위 10%를 걱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텐데요. 이 중에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깔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나중에 시장에서 거래될 때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죠. 그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싼 가격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금으로 바꾸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 한 채밖에 없다, 소득도 없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명 하우스 푸어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에 꼬박꼬박 이자나 원금을 갚는데 자신의 소득을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재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에 처하진 않을 것입니다. 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서민이 일단 아니고 또한 서민이다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2개 이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이 했다면 손실 역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소비가 얼어붙어서 경제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또한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뭐 대출 받기도 쉽거나 아니면은 다시 팔았을 때 차익 가지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한번 살펴본다면 주택 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았는데요. 왼쪽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1% 상승 시 얼마큼 소비를 하냐를 계산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1%가 상승한다면 0.02%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청년층을 본다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아마 상승함에 따라서 새로운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장년층, 고령층에서는 조금 그래도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반면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 오른쪽을 보시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데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소비가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0.448, 마이너스 0.448%. 고령층이 더 많이 하락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서민에게는 좋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소비가 늘어나거나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나는 일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경제가 좋아지려면 사실 부동산 폭락이나 폭등을 떠나서 하위 20%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기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이런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죠. 부동산 광고를 많이 보시면은 공통된 부분이 도로가 들어온다, 지하철이 뚫린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풍부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있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도로, 지하철, 산업단지 이거는 누구 돈으로 짓나요? 주로 정부 돈으로 하죠. 대부분. 누구 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상위 1%, 상위 10%의 부동산 자산 가격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상위 1%가 부동산 가격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위 10%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2배는 조금 안 되죠.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상위 1%와 상위 10% 부동산 가격을 떠받쳤다는 건데요. 아니죠. 오히려 올려줬죠. 올려줬다는 것입니다.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이제 근로소득 상승률을 비교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17.2% 상승했고 근로소득은 3.5%가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의 5배 가까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빠르니까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사러 돌아다니는 게 나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때려치우고 빨리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는 이득인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다들 투기하려고 돌아다니려고 하겠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더 쉬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담합도 하고 좀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투기로 얼룩지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부동산이 폭락하게 된다면 이런 투기꾼들이 정말 깔끔하게 다 망해서
사람들이 다시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부동산 폭락이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예를 좀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일본의 30, 40대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중위험, 중수익의 해외자산, 펀드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들이 부동산 투기로 그때 도쿄 집값이 거의 1년 사이에 3배 오르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완전히 망했죠. 폭락한 걸 보고 망한 걸 보고 자녀 세대들은 다시는 저런 투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현재 중위험 중수익 괜찮죠? 퇴직연금 펀드도 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기하면 박살난다는 것을 부동산 폭락을 통해서 한번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대처인데요. 빠른 손절이 답이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내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은행이 부실해지면 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1년부터 폭락을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쭉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은행 부실채권을 늦게 정리했는데요. 2005년 정도에 들어서야 한 2%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부동산도 2008년에 완전히 꺾였죠.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은 부실채권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오바마가 바로 은행을 파산시킬 은행은 파산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은행은 살려주고 구조조정 역시 빨리 진행한 결과 가격이 역시 한 2, 3년 지나서 2011년부터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스웨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91년 거품이 꺼져가지고 잠깐 부동산이 주춤했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거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양책도 전혀 하지 않고 구제책 전혀 해주지 않고 투자 실패에 대한 보상 역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2, 3년 지나서 상승을 했죠. 부동산이 잠깐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고통스럽겠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투기꾼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락,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저는 일단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민 입장에서 그리고 투기꾼 박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